안녕하세요, 박택입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 자, 오늘 이제 관련 디자인법 법제 35조 이제 디자인법 35조 관련 디자인. 이제 이번 주까지 조금 필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도를 조금 빨리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론 수업은 4월 한 셋째 주? 이 정도에 이제 이론 수업은 마치고, 선생님 그러면 상표랑 저작권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거 약간 호불호가 나누긴 하는데, 그 부분이랑 그 글자체 같은 거는 좋아해요? 어? 부분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같은 거 생각을 아, 관련 디자인? 하면 관련 디자인 어떤 거? 뭐 특유? 네. 예, 특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특유는 문제 풀 때 홈볼 디자인을 할 거죠. 뭐 한벌, 뭐 비밀, 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관련 디자인 35조. 여기에서 관련이라고 하면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 디자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원래는 실은 디자인에서 가장 그 의미가 있으려면 유사 부분이거든, 그죠? 유사 부분. 이 유사 부분을 관련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지? 유사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디자인과 등록 또는 출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그 기본 디자인 출원일부터 일년 줄였던 경우 우리 이것을 관련 디자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특허로 따지고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과 약간 비슷하지? 특허로 따지고 보면 특허가 이미 공지된 기술을, 공지된 발명을 1년 이내에 동일인일 경우 유예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따지고 본다면 특허에서는 유예 을 발명 기간에 공지 예외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지? 공지 예외로 인식하는 거와 비슷하게 디자인도 역시 내가 출원하거나 등록 디자인으로 인정되었던 그 디자인 출원과 1년 이내에 이것이 관련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나도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공지 예외를
디자인으로 해석하는 거 같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동일인의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돼. 다행히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때? 특허 등록 받을 수 없겠죠.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없겠지. 그래서 조건이 정해지겠지. 첫 번째가 동일인이라는 조건, 자기 디자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과연 이 관련과 유사성의 그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할까? 얘는? 심사? 심사관, 당연히 심사. 심사관이 하는데 이 심사관들의 그러니까 디자인 심사를 볼 때 우리가 심사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뭐야? 디자인 심사에 그 관련 디자인의 또는 그 유사 여부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이 디자인 파트만 그래요. 언제 바뀌었냐면 2022년 6월에 약간 좀 변경됐어요. 디자인 심사를 볼 때 다른 건 심사관이 직접 뭐 조사를 하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디자인 부분에서만 허용이 났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 심사관의 관련 디자인의 범위가 확장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 디자인권에도 전용권을 실시할 수 있나요? 전용권이 가능할까? 가능은 있다. 그러니까 전용권이 만약 설정된 경우 관련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 어때? 이런 말이지. 내가 어떤 글자 디자인으로 예를 들어서 등록을 받았는데 내가 덕구한테 전용 실시권을 허락해줬어. 그 허락하는 그 기간에 내가 관련 디자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디자인을 첫 번째 조건인 동일인의 조건에 맞나요? 이제 이게 걸린 거야. 어때? 관련 디자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전용 실시권이 걸린 디자인. 안 되죠. 맞아. 이건 좀 자, 이거 전용 실시권으로 설정이 됐다는 말은 뭐야? 등록자라 하더라도 내가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전용 실시권은 쉽게 말하면 다 넘겨준 거란 말이야. 다 넘겨준 건데 근데 실시는 가능하지. 하지만 대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디자인으로 받으면 얘가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거야. 등록증 자체에 뭐가 있어? 신고되어져 있단 말이야. 전용 실시권자 누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용 실시권 자가 그러면 관련 디자인을 출원하게 된다면 되나요? 아니지. 그러면 둘 다 이거는 둘 다 출원할 수 없어. 왜? 원 권리자는 내 거잖아.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걸 민법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승계가 됐어. 상속이 됐어. 승계일 때는 예외겠죠. 승계는 가능하지. 왜? 저 사람 거에 됐으니까. 내가 사망 신고 후 아들한테 승계가 됐단 말이야. 이게 디자인권이. 그러면 경우에는 관련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1년 이내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이 경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디자인 35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건 내가 약간 유추 해석한 거야. 승계 시에는 가능하다. 왜? 이건 전용 실시권이 아니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조약 우선권 주장은 51조입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안 나오지. 조약 우선권이 어디 있죠? 자, 조약 우선권.
이건 법령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다루지 않는. 거기 안 나오니? 없기는 한데. 없네. 이거 35조 조약 우선권에 대한 이건 빠져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뭐 4개니까 나름 만약에 굳이 뭐 만들어낸다면 시험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죠. 조약의 당사국. 조약의 당사국이라고 하면 상호 2개 이상의 나라겠지? 조약을 맺었으니까. 또는 다른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에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조약 당사국이니까 2개의 나라만 조약을 한 경우, 다른 당사국이니까 여러 개의 나라가 당사국이 조약을 맺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이죠.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의 출원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죠. 그지? 그리고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원래는 여기에서는 33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등록 요건이죠. 적어지는 거였던. 그다음 선출원의 조건. 선출원의 조건은 46조의 내용이 선출원의 조건. 선출원을 적용할 때 다른 나라에 출원한 출원한 나라에 대한민국의 디자인 출원인으로 본다. 맞죠? 본다. 간주한다. 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어떤 나라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파리 조약처럼 1980년대에 맺었던 파리 조약처럼 파리랑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사국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당사국이라는 것은 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파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과연 파리만 우리나라랑 이렇게 조약을 맺은 거와 파리가 또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어.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중국은 여기 있었는데 조약을 맺었어. 중국, 파리,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원래는 파리 조약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두 당사자 간의 조약을 맺은 건데 파리가 중국이랑도 어떤 조약을 맺고 있는 거야. 그러면 1차적으로는 파리와 우리나라의 관계만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리랑 동등한 조약을 맺었으면 중국과 우리나라도 조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내용, 다른 당사국 중국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다 출원한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 출원을 했다고 하자. 근데 대한민국에 오늘이 4월 2일이죠. 2023년 4월 2일 날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어. 그지? 그리고 이 등록 요건과 선출원의 요건을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만약 중국에 출원을 할 때도 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등록 출원일을 한 것은 다른 나라에 등록 출원일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디자인 출원일을
일로 본다라고 하니까 얘를 여기다 적었는데 2023년 4월 2일 날 출원하면 중국에다 조약권 다른 나라의 당사국인 중국에 출원을 했을 경우 역시 우리나라도 4월 2일 날 출원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우선권 주장은 조약을 맺은 나라끼리 출원일을 동일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시간 제한은 얼마죠? 1년이죠. 중국이니까 왼쪽이니까 1년이죠. 그지? 유럽과 6개월 아니에요? 그렇지. 중국이니까 중국과 유럽은 이렇게는 6개월이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12개월인데 그때 일본은 6개월로 변경됐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미국만 12개월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장했을 때 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6개월이라는 게요. 음. 저희 나라에 출원한 거를 중국에 출원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디자인권의 우선권 주장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출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권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 우선 이내 유효하다. 일단 디자인권에 6개월, 그렇죠. 6개월은 다른 나라. 그렇죠. 6개월 또는 12개월 이렇게 적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6개월로 한정하되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6개월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6개월과 12개월의 내용은 신규성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성 유예를 두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약 우선권에 따르는 명문상의 출원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출원하면 6개월 이내까지는 모든 나라에 조약을 맺은 나라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나라에 출원한 2023년 4월 2일이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으면 중국에서도 출원한 것으로 보는데 그 출원의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모든 조약 당사국으로 생각하면 6개월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지? 이건 아까 뭐야? 신규성의 예외를 두는 거죠. 신규성의 예외와 조약 우선권 주장은 다른 거죠. 그치? 이것은 등록된 출원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약 우선권 제도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신규성 예외는 말 그대로 공지된 것을 공지 예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출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지? 뭔가 처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는가라는 기준인 거고 얘는 공지의 예외, 신규성 공지 예외는 하지만 조약 우선권 주장 자체는 출원일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다? 조약 당사국 모두에게 6개월 이내에 출원을 시키면 그것까지는 유예하다는 거죠. 자국이 됐던 아니면 조약국이 됐던.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약간 같이 좀 생각하면 안 되죠. 좀 분류해놔야지. 이것은 심사를 볼 때 기준가 되는 거고 이것은 뭐다? 국가와 국가 간의 유효 기간을 보는 건데 그것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6개월이 보다 확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6개월은. 그러니까 이거의 6개월과 이거랑 6개월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얘는 확실하게 뭐한 게보다 출원일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선권 조약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출원일의 그 기간은 6개월이다. 그 기간 동안까지는 다른 나라에 뭐 할 수 있다?
조약 우선권 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내가 했으니까 너희 나라랑 같은 뭐 디자인 그 조약을 맺었으니까 너희 나라에 등록할 때도 내 출원 일이 뭐 4월 2일이니까 예를 들면 뭐 10월 뭐 1일 해도 유효하다는 거죠. 파리 조약을 맺었던 파리에서 했을 때. 그리고요. 세 번째 우선권 주장이 출원서에 주장 시 출원서에 그 취지와 출원국 그다음에 출원 연 월 일을 명확히 기재. 뭐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선권을 주장했을 때 그 출원서의 그 취지.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취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조약을 맺었다는 근거의 취지를 먼저 제시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파리 조약 맺었으면 파리랑 조약했던 거 그 취지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거 간단합니다. 법조체에 파리 조약을 맺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이거 그 취지를 쓰는 조약을 맺었던 당사국인지 아니면 다른 당사국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출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6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연월일을 제출해서 기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우선권을 최초 주장자. 최초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부가 인정한 출원 원어들을 서명, 도면에 등본, 디자인, 그러니까 당사국의 디자인, 못 알아보겠지. 걱정하지 마. 잘해줄게. 디자인 자료를 3개월 이내 제출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그 조약 당사국에 그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첫 번째 조약을 맺은 근거인 나라인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취지를 담긴 도면과 서면을 등본을 제출합니다. 등본이니까 뭐야? 내가 최초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했던 도면 있잖아. 그걸 복사해서 제출한다고요. 근데 대신 그 당사국에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제출해. 자, 그럼 디자인권자인 자료를 디자인권자가. 왜냐하면 그 조약 우선권을 주장해야 되니까 어떤 근거로 주장해야 되는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나 이런 디자인을 낼 거예요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가 뭐다? 조약을 맺은 나라다 라는 걸 나타내야 되고, 이건 뭐 당연히 출원서에 연월일이 나와 있겠죠. 그지? 출원서를 같이 제출하되 이것을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제출해요. 그러면 이게 6개월 플러스 3개월 되니까 최초 내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된다. 당장 최소한. 그죠? 가장 뭐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이게 관련 디자인의 조약 우선권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약 우선권 제도의 기산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다고 하면 내가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으면
다른 나라에 조약을 맺은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유효하고 그 자료를 뭐 해야 된다? 당사국에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6개월 이내에 제출하세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지키세요.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 부분. 그런데 아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다? 공지 예외 기간과 헷갈려서는 안 돼요. 공지 예외는 출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지?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었던 것을 예외받기 위해서 동일인이 제출하는 주장하는 거고 공지 예외는 이것은 조약 우선권이기 때문에 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출원한 출원인을 근간으로 해서 기산일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조약 우선권은 우리나라에 출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스스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왜?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제출했던 서류. 그래서 출원일을 매우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자국의 출원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이걸로 산정하니까. 이게 조약 우선권. 그러니까 만약에 파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파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입생로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때? 자기 나라에 출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사국이야. 조약을 맺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만약 출원이 됐어도 이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거야. 동일하게. 그러면 얘가 신규성을 갖는 거죠. 그러면 후에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디자인은 뭐야? 거절당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은 뭐 한다? 뭐 쉽게 말하면 굉장히 다국적이죠. 그지? 선생님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그 출원한 그 디자인을 보고 내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규성을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보호해 주는 거죠. 국제적으로. 약간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법률은 어떻게 한다? 조약권이랑 법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자인 보호법이 조약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으면 어떻다? 이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쉽게 말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대신 어때? 이 나라에서 만약에 이럴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만약에 A라는 디자인이 파리에서 디자인 출원을 뭐 4월 2일 날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는 파리와 조약을 맺은 나라야. 그런데 내가 A라는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언제 한 4월 20일 날 했다고 치자. 20일 이 얘를 보고 파리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의 뭘 보고 와가지고 A라는 디자인을 동시에 등록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뭐야? 10월 3일 날 등록하면 내 것도 등록되는 거야. A도. 그런데 대신 뭐야?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하면 선생님 이거 침해라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아낼 게 뭐야? 우리나라에서도 심사를 보잖아. 얘를 잡아낼 수 있겠지. 인공지능. 6개월 지났으니까. 그런데 출원은 가능하지만 뭐다? 심사를 통과한다고 볼 수는 없죠. 걸릴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 우연히 선생님 만약에 통과됐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써야죠. 외국에다 만약에 파리에다 하면 얘 100% 침해했다고 할 건데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무효 심판을 분명히 걸 거란 말이야. 그치? 큰 걸로 세게 확 칠 거 아니야. 그치? 무효 심판을 건데 만약에 내가 등록이 됐어. 무효 심판을 걸었어. 나는 확인 범위 심판을 걸어가지고 너 특허청에서 내준 거 이거 왜 확인 안 했냐? 라고 이제 특허청과 소송을 거는 거지. 확인 범위 소송을 걸어야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골치 아프죠. 특허청이 100% 또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특허청은 무효 심판 내려버리면 끝나거든. 그럼 나는 못 해요, 선생님. 네, 정말 운이 없는 경우야. 자, 이제 디자인 추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판 지워보자. 도구 끝나고 또 무슨 학원 있니? 네. 몇 시에 가야 돼? 5시. 5시? 힘들어서 아마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내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도영이는 왜 그렇게 갑자기 스케줄이 많아진 거야? 아이고. 중학교 때 놀다가 고등학교 와서 공부해야 되니까 모르겠다. 어떤 게 정답이지? 중학교 때 놀다가 공부 안 했어. 고등학교 때 해야지. 그래서 안 하죠. 아 그걸 좀 일찍 하지 그랬어. 나 진짜 죽겠네. 뭐 그냥 수업을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우리 5월 20일 날 시험을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5월 21일 날 너희들 시험 보고 와서 그 일요일 날 조금 뭐 종강이 될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시험에 그 이제 시험을 보고 왔으니까 무슨 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21일 날 마지막 수업을 할지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달을 끊어서 28일까지 지금 그냥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 공식적으로는 28일까지 마무리 수업을 할지 이거는 근데 그게 아직도 헷갈려요. 음. 그 A B A B C A, B, A, B, C. 실험 발명이 A B일 때 어. 그 A B A B C가 딱 등록돼 있으면은 자기의 특허에 걸릴 만한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구성요소 뭐 이제 물어봤으니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서 청구한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B, C에 대한 특허 추론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 유형 자체를 그냥 다루는 거야 전반적으로. A, B, C를 했는데 얘가 뭐다? 균등론에서 원래는 자 1차적으로 갑이 A, B, C 하면 100% 특허 침해인 겁니다 이건. 네. 그지? 자 갑이 특허 출원을 피하기 위해서 한 방법은 A, B나 A, C나 B, C에는 이건 특허 침해가 아니죠. 생략등이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이런 거야. 자 그다음 침해라고 했을 때 갑이 과연 문제에서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나오면 좋은데 B를 얘가 심사를 받는 주 중에 뭘로 바꿨다? B로 치환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만약 을이 A, B, C라고 하면 이것이 침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서는 아이고 아이씨 왜 다생? 자 미안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서는 얘가 직접 침해는 아니야. 첫 번째 직접 침해는 아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 열어놓으면 뭐다? 간접 침해일 수는 있다라는 걸 열어두는 거야. 그지? 그러면 B와 B가 과연 이제 그 전제 조건에 문제의 전제 조건 가로를 이제 유심히 봐야겠지. 가로를 봤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치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간접침해일 것 같죠. 근데 저번에는 그 출연 발명이 A B, A, B, C가 딱 등록돼 있어요. 자기가 근데 내가 A, B를 출연하려고 한대요. 그럼 자기의 권리 범위가 충돌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 그 A, B만 해당했거든요. 그 A나 A, B, C는 자기가 A는 제가 추가를 한 거고 A, B, C는 생략을 한 거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B만 해가지고 답이 2번이었던 것 같은데 난 3번을 골랐어.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 자체가 문제 유형이 이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봐야 될 것은 생략 이렇게 만약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되어져 있는 문제보다는 균등론에 대입해서 생략되어져 있는 경우를 문제식 화해.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마다 어떻게 꼬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아마 이럴 거 아니야. 그 간접 침해나 직접 침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가 직접 침해는 명확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접 침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는 침해를 간접과 직접을 모두 포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얘는 그냥 간접 침해를 침해라고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직접 침해만 침해라고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의 뉘앙스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죠.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떤 형식이냐면 변리사의 시험 문제에서 얘를 그대로 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완화되게. 아니면 실제 판례를 하나 끄집어 내가지고 그 판례에서 썼던 문구를 그대로 표현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변형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게 헷갈리면 일단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두 가지 예문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그래도 그러면 후회는 없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내가 생각 잘못했네. 근데 대신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다 헷갈린다? 가능성이 없죠. 그 문제는 그냥 놔줘야 됩니다. 틀리라고 있는 거니까. 틀리라고 있는 문제가 보통 내가 봤을 때는 한 시험에 3-4문제는 그래. 그런 문제야. 틀리라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에서 이 아이패 문제는 국가공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어요. 막 변리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지만 뭐 7번에서 8번까지의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거든. 얘네들은. 근데 아이패스는 이의 신청을 하잖아. 그냥 걔네들이 답이라고 하면 정답인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디자인 출원입니다. 자, 그러면 출원을 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뭔가요? 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가끔이지.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다음 중 디자인 등록 출원 시 제출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자, 법인일 경우에는 뭐나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뭐라고 낼 수 있어요? 거소지, 즉 임시로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등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을 갔어. 그지? 출장을 가서 거기서 한 달만 사는 거야. 근데 거기는 뭐라고 해? 거소지죠. 그냥 잠시 묵어가는 데. 하지만 내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주소로 사용하지는 안 되죠. 그러려면 주소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 주소지 이전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상 그래야 됩니다. 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있고 그 대리인의 성명이나 주소나 영업 소재지. 그런데 특허법의 경우에는 디자인법은 이렇지만 특허법의 경우에는 지정 변리사가 혹시 있을 경우 지정 변리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리사의 그 회사의 명칭이라든지 상호명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거지. 만약 내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지? 대리인을 변리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특허를 하니까. 그런데 대신 변리사의 주소나 성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지? 이걸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변리사의 뭐는 아니다. 성명이나 그 주소지를 넣는 것은 아니에요. 대리인. 왜냐면 그 변리사는 개인이잖아. 그지? 개인의 주소와 성명을 넣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그 변리사가 일하는 곳, 그다음에 그 변리사의 사무. 그 대리인의 성? 응? 대리인 성명. 성명과 주소지. 그러면 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제내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근데 국적이 미국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 그지? 아니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내자. 한국 사람이긴 한국 사람. 국적이 외국인의 경우. 이것을 제내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대리인이 필요하죠. 세 번째. 디자인 대상에 물품이 있겠죠? 물품과 당연히 물품 번호 있겠죠. 물품 번호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단독 출원인지 아니면 관련 디자인인지 등록해야 됩니다. 나도 디자인 출원은 안 해봤는데 디자인 출원을 했을 때 일반 이 관련 디자인 여부는 디자인권에서 관련 여부인지를 꼭 확인해서 추가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디자인인지 해야 되거든요. 디자인 등록번호. 기재하는데 대신 출원 번호를 기재할 때는 관련 디자인에 한해서만 출원 번호를 기재합니다. 기본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 번호만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만 받을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 번호 하나만 등록하는 거고 출원 번호까지 기재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얘가 관련 있는 출원을 했는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과 관련이 있나라고 해서 증명해야 되니까 최초 기본 디자인에 출원 번호를 기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제 6번이 좀 특이합니다. 6번 참작제 성명과 주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이거 같은데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를 하는 거니까 마치 이건 뭐예요? 특허에서는 발명자죠.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 왜요, 선생님? 몰라. 최초 그 출원자니까. 뭐 법적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요. 7번째, 복수 디자인이죠. 복수 디자인의 여부도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 디자인 100개까지 가능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 디자인이 뭔가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의 소 일련본을 나타낼 때는 복수 디자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8번은 복수 디자인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도면을 첨부하는데 도면 첨부 사항에도 약간 좀 세부 사항이 나눠지죠. 그치? 아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뭐가 있다? 물품 번호가 있다, 그렇죠? 물품류를 기재. 디자인에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설명 플러스 창작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뭐 발명이랑 똑같죠. 유효성. 디자인의 이름 번호가 이 디자인 도면에 첨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복수 디자인만 해당돼요. 왜냐하면 기본 디자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도면을 첨부할 때 사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복수 디자인 도면으로 가능합니다. 그지? 그다음 견본을 제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야. 뭐 정말 재수 없으면 이러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아주 간단히만 제출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는 뭐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이건 뭐야? 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구나 하고 틀리는 거죠. 도영이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은 뭐다? X. 자, 그다음 이건 뭐 별건 아닌데 이게 번외인데 마지막 마무리 디자인권을 마무리할 때 번외로 로카르노 분류표가 있거든요. 분류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로카르노 분류표입니다. 이게 많아졌어. 자, 인류.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게 뭘까? 의식주인데, 그죠? 인류표가 식품입니다. 선생님,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나와요? 몰라. 이류, 의류, 패션. 그러니까 얘는 식이죠. 식의네, 얘는. 삼류. 넘버 3 가방. 잠깐만. 신병품이니까 신병품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 신병품? 네? 신병품이 뭐가 있을까? 그 심연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 가방 옆에 신병품이니까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옷은 아닌데 뭐 좀 디자인 하려고 쓰는 모자 뭐 이런 거 있겠지. 신병품이니까, 그지? 모자 이런 거. 그다음에 모자도 뭐 의류 패션 아니에요? 목도리 이런 거 아닐까? 신병품이라고 하면 되죠. 신병품. 신병품이 뭐인데? 뭐가 있니? 내가 갑자기 봐서 모르겠어. 오류, 섬유, 그다음에 직무. 폰 케이스, 우산, 지팡이 이런 거. 우산, 유아 운반 용품 등 다른 유해 면기되지 않은 신병품. 신명품. 우산도 네. 포함되네.
4가 직물이고 5가 포장용기라는데. 아니 이건 로컬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자, 오류, 섬유, 시트, 직물. 사류는 뭐예요? 다 안 나왔어. 아, 이것만 뭐다? 로컬으로 분류표에 의해서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하는 물품 디자인. 구류, 포장용. 우리나라를 하고는 조금 틀리지. 11류, 보석, 장식품. 19류, 냉장, 냉장고, 소모품, 미술부지. 까지 이 물품 디자인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거죠. 그때 예전에는 뭐였었지? 이거였었잖아. 1류, 5류, 19류 이것만 설명했었잖아. 내가 세 가지만. 그땐 그랬어. 근데 지금 2류, 3류, 9류, 11류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추가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2류에서 뭐까지 포함되냐면 화장품까지 여기 포함돼요. 뭐 남자도 화장품 쓰니까 우리 스킨로션 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컬으로 분류표에 의해서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 할 수 있는 디자인 물류표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하니까 어때? 심사가 생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분류표는 쉽게 말하면 보통 일반 회사들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하고 싶겠지. 그지? 이 분류표에 속한다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등록 출원을 하고 나서 이제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신청이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다? 다시 재심을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치? 일부 심사 등록 출원할 품목들이 이렇게 많구나. 대신 내가 아무리 간단하게 받으려고 하더라도 뭐 하면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만약에 이 신청 들어가면 재심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심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힘드네. 어? 어서 좀 늦게 잤네. 일단 흐름도 하나만 적고 잠깐 쉬었다 하자. 흐름도 디자인 출원에 흐름도. 도영이 잘 보고 있니? 도영아 잠깐만 여기서 끊고 다시 찍을게. 왜냐고? 영상이 너무 길어.